늦은 저녁 강지훈의 아파트는 부드러운 조명과 은은한 와인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차단된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다.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들을 다루는 에이지스의 수장이라는 신분은 이곳에서만큼은 잠시 잊을 수 있는 무거운 갑옷과도 같았다. 그의 맞은편에는 연인 이소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맑은 크리스탈 잔에 루비처럼 붉은 와인을 따르며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다정한 눈빛은 지훈의 마지막 남은 긴장감마저 녹여버렸다. 지훈에게 소라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의 거친 삶을 지탱해주는 부드러운 닻이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여요. 지훈 씨. 힘든 일이라도 있었어요. 소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와인잔을 그에게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잘 조율된 악기처럼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가 건네는 잔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었다. 그녀를 향한 그의 믿음은 굳건했고 그 믿음이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처리할 서류가 좀 많았을 뿐. 그는 짧게 대답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깊고 풍부한 향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 끝에는 미묘하고 낯선 쓴맛이 희미하게 맴돌았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소라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녀는 언제나 그를 놀라게 하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몇 분 지나지 않아 세상이 느리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거실의 익숙한 풍경이 초점을 잃고 흐릿하게 번졌고 소파의 부드러운 질감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소라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웅웅거리며 멀어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몸은 이미 무거운 납처럼 가라앉고 있었다. 그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천사처럼 다정했던 그녀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차갑게 굳어갔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눈동자는 이제 냉혹한 계산으로 번뜩였다. 지훈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혀가 굳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왜 이래요? 지훈 씨,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제발 그만해요. 그녀의 비명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블라우스 어깨 부분을 찢고는 옆에 있던 꽃병을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지훈은 약물에 취한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 소파에서 일어나려 썼다.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의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비틀거리는 그의 무력한 몸짓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려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완벽하게 오인될 수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그녀를 붙잡는 대신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절 공격해요.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휴대폰으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남자친구가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절박하게 설명했다. 모든 대사와 행동은 사전에 수십 번은 연습한 것처럼 치밀하고 정확했다. 지훈은 그저 무력하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장정 두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병원 관계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환자를 대하는 동정심 대신 냉정한 업무의식만이 번뜩였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 즉 엉망이 된 것일겁에 질려 흐느끼는 여자, 그리고 약에 취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남자를 보고는 즉시 상황을 판단했다. 강지훈 씨 맞으시죠? 진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아니라고, 이건 오해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저항하려는 그의 미약한 몸부림은 그들에게 폭력적인 발작으로 해석될 뿐이었다. 그들은 지훈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뒤로 꺾고 강력한 속박 벨트로 그의 몸을 올감했다. 제압당한 채 바닥에 쓰러진 지훈의 눈에 소라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구급대원들 뒤에 서서 안도하는 척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훈과 눈이 마주친 찰나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더 이상 공포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잔인한 성공의 희미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그 차가운 눈빛은 비수가 되어 지훈의 심장에 깊숙이 밝혔다. 그는 구급차로 끌려가 들 것에 눕혀졌다. 누군가 그의 팔에 주사기를 꽂았고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퍼지자 마지막 남은 의식의 끈마저 희미해졌다. 차가운 쇠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아파트 현관에 서 있는 소라의 실루엣을 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음을,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으며 그의 눈은 천천히 감겼다. 지훈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코를 찌른 것은 익숙한 와인 향이 아닌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다. 눈앞에는 차가운 흰색 천장과 낡은 형광등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과 발이 침대 프레임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한 두통으로 울렸다. 일어났군. 이름이 뭐지?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고개를 돌리자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서 있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한소망 정신병원 원장 박태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눈빛은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감자를 훑어보는 교도관의 것에 가까웠다. 여긴 어디지?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약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발음이 어눌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지만 소라의 마지막 그 차가운 미소만큼은 선명하게 떠올랐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기분이었다. 박 원장은 코웃음을 쳤다. 전형적인 부정 단계로군. 강지훈 씨, 당신은 어젯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응급 입원 조치되었소. 급성 망상 장애와 통제 불능의 공격성이 관찰되어 당분간 우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군. 그의 말은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것에 가까웠다. 거짓말, 난 그런 적 없어. 이건 함정이야. 내 변호사에게 연락하게 해줘. 당장. 지훈이 격렬하게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쇠약한 메아리가 되어 차가운 방 안에 흩어졌다. 그의 격렬한 반응은 오히려 박 원장의 진단을 확신시켜주는 증거가 될 뿐이었다. 박 원장은 차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으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 당신에겐 보호자가 필요하지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오. 당신의 연인인 이소라 씨가 법적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이제 당신의 모든 법적 권리는 병원의 통제 하에 있어. 얌전히 지내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박 원장은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묵직한 철문이 닫히고 열쇠가 잠기는 소리가 지훈의 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지훈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소라가 보호자 EM,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진짜 신분, 그가 가진 힘, 그리고 그의 약점까지도.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치밀한 음모였다.
그는 묶인 손목을 비틀어 보았지만 가죽끈은 그의 살을 파고들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창문에는 굵은 쇠창살이 밝혀 있었고 문에는 작은 배식구 외에는 아무런 틈도 보이지 않았다. 완벽한 감옥이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차단되었고 그의 신분을 증명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지훈이라는 이름 석자와 정신병자라는 낙인만이 그에게 주어진 전부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왜, 소라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단순한 돈 문제였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목적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배우가 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다. 그녀의 뒤에 있는 자, 에이지스의 수장인 자신을 이렇게 무력화시켜야만 하는 자는 누구인가? 분노와 절망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지우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이곳의 규칙을 파악하고 적을 분석하고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이름 없는 환자 번호로 불릴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국가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코드네임 하데스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지옥의 문은 밖이 아니라 바로 이 병원 안에서 열리게 될 터였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은 날카로운 벨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는 소음은 잠과 현실의 경계를 무자비하게 허물어뜨렸다. 지훈이 눈을 뜨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구의 남자 간호조무사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들은 환자를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물건처럼 다루었다. 한 명이 지훈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어젯밤 주사의 여파로 온몸의 근육이 뻐근했지만 저항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순순히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간 복도에는 그와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이 잠이 덜 깬 유령처럼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의 눈은 초점을 잃고 멍했으며 표정은 약물과 절망에 의해 지워져 있었다. 아침 식사는 멀건죽 한 그릇과 정체모를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다. 음식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연료 주입 과정에 불과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약을 배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환자들은 기계적으로 줄을 서서 각자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고 간호사는 무표정하게 플라스틱 컵에 담긴 여러 알의 약과 물을 건넸다. 지훈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간호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시는 척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약들을 혀 밑에 숨겼다. 수년간의 첩보 활동을 통해 익힌 기술이었다.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이 약들을 계속 복용했다가는 저들처럼 영혼 없는 인형이 되어버릴 것이 뻔했다. 그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약을 뱉어냈다. 아주 작은 저항이었지만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싸움이었다. 오전 시간의 대부분은 자유시간이라는 이름 아래 거대한 휴게실에서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유란 없었다. 사방의 벽에는 CCTV가 번뜩이고 있었고 구석구석에선 간호조무사들은 매서운 눈으로 환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환자들은 대부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의미 없이 방안을 배회하거나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희망이 거세된 자들의 무기력한 공기가 공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 젊은 환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다. 집에 보내줘, 난 미치지 않았어.
제발 집에 보내달란 말이야. 그의 절규는 휴게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그 순간 감시하던 간호조무사 3명이 굶주린 맹수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제압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자 본보기였다. 젊은 환자는 순식간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의 비명은 둔탁한 마찰음과 뒤섞였다. 그는 안정실이라고 불리는 독방으로 질질 끌려갔고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 그의 비명은 희미한 신음소리로 바뀌었다. 다른 환자들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이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공포가 그들의 목소리와 표정을 앗아간 지 오래였다. 지우는 이 모든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휴게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유리방 안에서 박태수 원장이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곳의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했다. 한소망 정신병원은 치료기관이 아니었다. 사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가두고 그들의 인간성을 파괴하여 영원히 침묵하게 만드는 거대한 수용소였다.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지우는 필사적으로 희망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관찰하고 분석했다. 직원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 박 원장과 그 수족처럼 폭력을 즐기는 포식자들, 대부분의 간호사들처럼 그저 무감각하게 자기 일을 처리하는 기계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인간성을 잃지 않은 예외들. 그 예외 중 한 명이 젊은 여자 간호사 한유진이었다. 약을 배급할 때 다른 직원들이 환자의 입에 약을 거의 던져 넣다시피 하는 반면 그녀는 조심스럽게 건네며 약 드실 시간이에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할머니 환자에게는 감시의 눈을 피해 다가가 손수건을 쥐어주기도 했다. 그녀의 행동은 작고 사소했지만 이 절망의 공간에서는 유일하게 빛나는 인간성의 증거였다. 그녀는 이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은 환자들 중에 있었다. 휴게실 구석 창가, 언제나 같은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노인이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에 취해 있거나 불안에 떨고 있는 것과 달리 그의 침묵은 다른 종류의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지우는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휴게실 안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저 눈빛, 지우는 저런 눈빛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며 때를 기다리는 자의 눈빛이었다. 지후는 그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인간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 환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지후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섣부른 접촉은 자신과 그들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는 작은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점심 배식을 받을 때 그는 일부러 한유진 간호사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발을 헛디딘 척하며 식판을 엎질렀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요란한 소리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간호조무사 한 명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와 이 자식이 정신 안 차려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가 지훈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한유진이 그를 막아섰다.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닥이 미끄러웠나 봐요. 그녀는 간호조무사를 돌려 세운 뒤 지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친 데는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아닌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멍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일부러 말을 더듬으며
불안한 환자를 연기했다. 한유진은 괜찮다며 그를 안심시키고는 다른 직원과 함께 엉망이 된 바닥을 묵묵히 치웠다. 시험은 성공이었다. 그녀는 감시자들의 눈앞에서조차 동정심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다시 차가운 독방에 갇힌 지우는 눈을 감고 낮 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다. 이 병원의 잔혹한 시스템 박 원장의 악취미 한유진의 인간성, 그리고 그 노인의 비밀스러운 눈빛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냥터 한가운데 떨어진 사냥꾼이었다. 그의 임무는 이제 단순히 이곳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지옥을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이 부패한 시스템에 기생하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완벽한 감옥 안에서 자신의 편을 만들어야 했다. 한유진을 통해 외부와 연결할 통로를 확보하고 저 노인에게서 이곳의 비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채 강지우는 복수를 맹세했다. 자신을 이곳에 가둔 이소라와 그 배후 세력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철저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이성적인 분노로 서늘하게 빛났다. 지옥의 진짜 주인은 박 원장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곧 모두가 알게 될 터였다. 며칠이 흘렀다. 강지훈은 이 지옥의 생태계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힘으로 맞서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감시자들은 저항하는 자를 더 철저히 짓밟으며 쾌락을 느꼈고 시스템은 그런 폭력을 정당화했다. 살아남고 반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완벽한 약자가 되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미친놈이라는 가면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의 연기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식판을 들고 가다가 갑자기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음식을 바닥에 쏟아부었다. 간호조무사들이 달려와 그를 제압하려 하자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밥알을 주워 먹는 신용을 했다. 그의 기이한 행동에 간호조무사들은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이전처럼 심한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다. 진짜 미친놈은 상대하기 피곤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지후는 예측 불가능한 환자가 되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고, 어떤 날은 갑자기 광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복도를 뛰어다녔다. 그는 식사 시간에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두드리며 정체불명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휴게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를 요주의 인물로 감시했지만 그의 광기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서서히 경계를 풀었다. 그는 이제 위험한 환자가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버린 불쌍한 놈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훈이 노린 바였다. 무시와 동정은 의심과 감시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 광인이라는 가면 뒤에서 그의 이성은 얼음처럼 차갑게 움직였다. 그는 직원들의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에 사각지대, 비상구의 위치, 약품, 보관실의 잠금장치 종류 등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는 간호조무사들이 자기들끼리 나누는 사적인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성격과 약점을 파악했다. 누구의 손버릇이 나쁜지, 누가 도박 빚에 시달리는지, 누가 박 원장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은 훗날 그들을 조종하고 분열시킬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창가의 노인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대화는 불가능했다. 그는 미술 치료 시간에 목탄 조각 하나를 얻었다. 그는 노인이 늘 앉아있는 자리 근처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 아주 작게 바둑판의 일부를 그렸다. 그리고 그 위에 유명한 고전 사활, 스워 문제 하나를 그려 넣었다. 단순한 광인의 낙서로는 보이지 않을 매우 지적인 암호였다. 노인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지훈은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바닥의 그림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노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그것은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방을 돌아다녔다.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한편 에이지스의 지하 벙커에서는 냉랭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지훈의 직속 부관이자 가장 신뢰하는 요원인 김민주는 붉게 깜박이는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코드네임 하데스 48시간 응답 없음. 그것은 에이지스 창설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지우는 그 어떤 작전 중에도 단 하루도 정기 보고를 걸은 적이 없었다. 상황은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통신 담당 요원이 고개를 저었다. 모든 추적 장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자택입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비상 채널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1급 수색 프로토콜을 발동했다. 민준이 이끄는 그림자 팀은 즉시 지훈의 아파트로 출동했다. 현장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깨진 화병, 찢어진 블라우스 조각, 바닥에 와인 자국까지. 누군가 격렬한 다툼 끝에 벌어진 사건처럼 꾸며 놓았지만 민준의 훈련된 눈에는 너무나 인위적인 흔적들이 보였다. 이것은 프로의 솜씨였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내부자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행이라는 뜻이었다. 주변 탐문 결과 이웃 주민이 어젯밤 십시경 심한 말다툼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실려 나갔다고 합니다. 팀원의 보고에 민주는 즉시 수도권 전역의 병원 응급실 기록과 경찰 연행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는 구급차. 그것은 사설 기관 외에는 불가능했다. 민준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적들이 그의 정체를 알아내고 가장 비공식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납치한 것이다.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지금 어디선가 무력화된 채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다시 병원 안. 지훈은 다음 목표인 한유진 간호사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늦은 밤 순찰을 돌던 한유진이 그의 병실을 들여다보았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발작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놀란 그녀가 급히 안으로 들어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강지훈 씨,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그의 이마를 짚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은 발작을 멈추고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에는 힘이 없었지만 그 절박함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광인의 혼탁한 눈빛을 거두고 깊은 심연처럼 맑고 이성적인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여긴 병원이 아니야.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한유진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본 것은 미친 환자가 아니라 지옥에 갇힌 한 인간의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다른 직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즉시 그녀의 팔을 놓고 다시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사이에 일어났다. 한유진은 얼어붙은 채 서 있다가 동료의 부름에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병실을 나섰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금 전 그 남자의 눈빛과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정말로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다. 지훈이 뿌린 씨앗은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싹을 틔웠다. 휴게실의 소란 속에서 창가의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 짧은 순간 노인은 아주 작고 낡은 단추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만이 알아볼 수 있는 명백한 신호였다. 지훈은 여전히 바닥에 무의미한 그림을 그리는 척하며 아무도 모르게 그 단추를 손에 쥐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키득거리며 자리로 돌아와 손바닥을 펼쳤다. 단추의 표면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그은 듯한 세 개의 희미한 흠집이 나 있었다. 3. 그리고 단추의 뒷면에는 목욕실이라는 단어가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새겨져 있었다. 오후 3시 3층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목욕실. 노인은 그의 암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답을 보내온 것이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지우는 복도에서 일부러 소란을 피워 간호조무사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 틈을 타 그는 조용히 계단을 통해 3층으로 향했다. 낡고 습기 찬 공기가 가득한 3층 복도 끝 목욕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그를 기다리고 있던 노인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자네 대체 누군가? 노인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휴게실에서 보았던 것처럼 흐릿하지 않았다. 수년간 숨겨왔던 날카로운 경계심과 지성이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지훈은 광인의 가면을 벗었다. 그의 눈빛 역시 본래의 차갑고 깊은 총명함을 되찾았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노인은 잠시 지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이름은 오정택. 한때 시사 주간지 진실의 눈에서 일하던 기자였지. 태산그룹 최진우 회장의 비자금을 추적하다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네. 어느 날 밤 갑자기 괴한들에게 납치돼서 눈을 떠보니 여기였고 난 편집성 망상장애 환자가 되어 있더군. 최진우. 그 이름은 지훈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을 하나로 꿰맞추는 마지막 열쇠였다. 에이지스가 수개월간 공들여온 작전의 최종 목표. 그들은 최진우가 불법 정치 자금을 조성하고 국가 안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작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지훈은 갑자기 사라졌다. 모든 것이 이제야 명확해졌다. 이곳은 단순한 정신병원이 아닐세. 최진우에게 뇌물을 받은 박태수 원장이 운영하는 개인 감옥이야. 최 회장의 눈에 거슬리는 정적이나 나처럼 귀찮은 진실을 파헤치는 자들을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삭제하는 곳이지. 오정택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5년을 버텼다고 했다. 언젠가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미친 척 연기하며 살아남았다고. 박태수 원장은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놈이야. 최 회장을 완전히 믿지 않지. 분명히 최 회장에게서 받은 돈과 처리해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비밀 장부를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걸세. 자신을 보호하고 나중에 최 회장을 협박할 최후의 보험으로 말이야. 오정택의 말에 지훈의 눈이 빛났다. 비밀 장부. 그것은 이 부패한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였다.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훈이 묻자 오정택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하지만 박 원장은 자기 원장실 밖으로는 절대 중요한 걸 가지고 나가지 않아. 아마 원장실 안 아주 깊숙하고 교묘한 곳에 숨겨져 있을 걸세.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표가 정해졌다. 박태수의 원장실에 잠입해 비밀 장부를 찾아내는 것. 짧은 대화를 마친 그들은 다시 각자의 가면을 쓰고 목욕실을 나섰다.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소라의 배신도 이제 이해가 갔다. 그녀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최진우가 심어놓은 스파이였을 것이다. 에이지 소장인 자신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제거하는 임무를 띈 허니팟이었다. 사랑이라는 감정마저 철저히 계산된 작전의 일부였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복수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원장실의 구조 경비 시스템, 박 원장의 동선 등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한유진 간호사뿐이었다. 한편 그 시각 한유진은 늦은 밤 아무도 없는 간호사실에서 홀로 고민에 빠져 있었다. 며칠 전 지훈이 속삭였던 여긴 병원이 아니야 라는 말과 그의 절박한 눈빛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처음에는 환자의 망상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병원의 이상한 점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몰래 강지훈의 진료 기록부를 다시 꺼내 보았다. 기록부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얇았다. 병원에 온 첫날 단 몇 시간 만에 박 원장이 직접 내린 진단명 법적 보호자로 등록된 이소라라는 단 한 명의 이름,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은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적힌 약물, 투여 기록이 전부였다. 가족이나 다른 지인에 대한 정보는 전무했다. 마치 급하게 만들어진 서류처럼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병원의 다른 환자들 기록도 몇 개 살펴보았다. 대부분 비슷한 시기였다. 명망 있는 정치인의 비서였던 사람, 대기업의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회계사, 재벌가 상속 다툼에서 밀려난 아들. 그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곤란한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정신병을 얻어 이곳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모두 거액의 치료비를 군말 없이 지불하고 있었다. 한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범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 원장의 탐욕스러운 미소와 간호조무사들의 잔인한 폭력이 이제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진실을 파헤치려다 오정택 기자처럼 이곳에 영원히 갇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의 공허한 눈동자를 외면할 수 없다는 양심의 목소리가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침묵하고 공범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한 줄기 빛을 찾을 것인가. 지훈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존과 반격의 모든 가능성을 단 하나의 도박에 걸어야 했다. 그 도박의 중심에는 한유진 간호사가 있었다. 그녀의 양심에 불을 지피고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외부 세계와 연결될 유일한 통로가 될 메시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미술 치료 시간. 그는 다른 환자들처럼 크레용과 도화지를 받았다. 그는 웅크리고 앉아 어린아이처럼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유치한 그림이었다. 붉은 지붕을 얹은 집 한 채, 활짝 웃고 있는 노란 태양, 그리고 집 앞에 서 있는 막대기 모양의 사람들. 하지만 그 그림은 철저하게 계산된 암호 체계였다. 태양에서 뻗어나오는 13개의 빗줄기는 에이지스의 비상 프로토콜 제14망을 의미했다.
집 지붕에 그려진 27개의 붉은 기와 패턴은 복잡한 암호화 키를 나타냈고, 푸른색으로 칠해진 대문은 그가 생존해 있으며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비상 신호였다. 그림 속 인물들의 기이한 자세는 그가 갇힌 곳이 사설 의료 시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들만의 수신호였다. 이것은 김민준만이 해독할 수 있는 지옥에서 보내는 편지였다. 그림을 완성한 지우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잠옷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남았다. 이 그림을 어떻게 한유진의 손에 넘기고 그녀가 이것을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가게 할 것인가. 그는 그녀의 다음 순찰 시간까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광기 어린 연기 뒤로 그의 심장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한유진이 손전등을 들고 병실을 확인하러 들어왔다. 지우는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는 척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 씨, 주무시지 않고 뭐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습관적인 걱정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는 더 이상 미친 사람이 아니었. 세상과 단절된 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명의 아들이었을 뿐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그림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간호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생신이 곧 다가와요. 하지만 전 여기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그림이라도 어머니께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아있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는 한유진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아닌 아들의 절박함과 순수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한유진은 당황했다. 병원의 규칙상 환자의 물건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위험한 정신병 환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의심과 그의 절박한 눈빛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지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소는 제 서류에 있을 겁니다. 어머니 주소. 입원할 때 분명히 적었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의 말은 한유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그의 서류에 어머니의 주소는커녕 그 어떤 가족 정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녀의 양심에 보내는 시험이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훈의 손에서 그림을 받아 빠르게 간호사복 주머니에 숨겼다. 확실히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그녀는 짧게 말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에이지스의 지휘 통제실은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사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소라는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했고 그녀의 주변에서는 그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공식적인 기록은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침묵했다. 에이지스의 최정예 요원들은 전례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김민주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해 퀭한 눈으로 거대한 도시의 위성 지도를 보고 있었다. 그의 상관이자 형제 같았던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최악의 경우 적의 손에 넘어가 국가의 최고 기밀을 누설하도록 고문당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망을 펼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막다른 길뿐이었다. 바로 그때 통신 분석팀의 한 요원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부장님, 정체불명의 이메일이 들어왔습니다. 보안을 오중으로 우회해서 들어온 걸 보면
단순한 스팸은 아닌 것 같은데 첨부 파일이 그림 파일 하나뿐입니다. 민주는 마른 세수를 하며 분석실로 향했다. 또 다른 거짓 정보이거나 잔인한 장난일 가능성이 높았다. 모니터에 뜬 것은 아이가 그린 것 같은 조악한 그림이었다. 분석 요원은 장난 메일 같습니다. 바로 삭제하겠습 라고 말하려던 순간 민준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잠깐 민준의 눈이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노란 태양, 붉은 지붕, 그리고 푸른 대문. 그것은 그와 지훈 단 둘만이 아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비상 신호였다. 당장 최고 등급 암호 해독팀을 소집해 이 그림 파일의 모든 픽셀을 분석해. 이건 장난이 아니야. 부장님께서 보내신 신호다. 민준의 외침에 조용하던 통제실이 순식간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몇 분 만에 국가 최고 수준의 암호 전문가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곧 그림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복잡한 스테가노그래피 기술로 정보를 숨겨놓은 데이터 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지훈이 만들어 놓은 몇 겹의 암호화 장벽을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니터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떠올랐고 김민주는 손에 땀을 쥔 채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마지막 암호화가 풀리고 평문이 화면에 나타났다. 생존, 사설, 의료시설에 감금됨. 배우는 태산그룹 최진우, 최우선, 임무 증거 확보. 직접적인 구출 시도 금지. 에이지스 내부에 적이 있을 수 있음. 아무도 믿지 말 것. H 마지막 이니셜 헤이지스는 하데스 헤이디스 바로 강지훈의 코드네임이었다. 김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안도감과 함께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퍼져나갔다. 부장님은 살아계셨다. 그리고 적의 심장부에서 작전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최고 등급의 보안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태산그룹과 관련된 모든 인물, 자금 흐름 통신 내역을 24시간 감시한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사설,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 리스트를 내 앞으로 가져와.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계산된 광기는 대부분의 직원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지만 단 한 사람의 의심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박태수 원장은 오랫동안 이 어두운 세계에서 살아남은 교활한 포식자였다. 그의 눈에 지훈의 광기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진짜 미친 사람의 광기는 통제불능의 혼돈 그 자체이지만 지훈의 광기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파괴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 짐승을 다루는데 이골이 난 박 원장은 이 특별한 환자에게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지훈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한 약물로는 부족했다. 그는 더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지훈의 차트에 치료 저항성 환각 및 망상이라는 진단을 추가하고 고강도 집중 치료를 지시했다. 그날 오후 지훈은 간호조무사들에 의해 치료실이라는 곳으로 끌려갔다. 그곳에는 낡은 침대와 정체불명의 의료기기들이 놓여 있었다. 박 원장은 인자한 의사의 가면을 쓴 채 그를 맞이했다. 강지훈 씨, 당신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충격요법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다 당신을 위한 일이니 참으셔야 합니다. 지훈은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침대에 단단히 묶였고 입에는 재갈이 물렸다. 차가운 젤이 그의 관자놀이에 발라졌고 전극이 부착되었다. 지훈의 눈에 비친 것은 박 원장의 잔인한 미소였다. 그것은 치료가 아니었다. 기억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기 위한 고문이었다. 강력한 전류가 그의 뇌를 관통하자 그의 온몸이 활처럼 휘었다. 의식이 조각나고 기억들이 뒤섞이며
끔찍한 고통이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지훈은 단 하나의 생각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내 이름은 강지훈, 내 임무는 정의구현. 그 문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가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밧줄이었다. 고통은 그의 육체를 찢었지만 그의 의지까지 꺾지는 못했다. 몇 번의 충격이 가해진 후 그는 탈진하여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자신의 병실에 던져졌다. 그가 축 늘어진 몸을 간신히 추스르고 있을 때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고개를 들 힘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코를 찌른 익숙한 향수 냄새에 그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이소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페라 관람이라도 온 듯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완벽한 모습은 악취나는 감방과 그 안에 쓰러진 지훈의 비참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꼬리말이 아니네. 에이지스의 위대한 수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승리자의 오만함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턱을 구둣발로 들어 올렸다. 최진우 회장님께서 안부 전하래. 당신이 사라져서 사업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훈은 그녀를 묵묵히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가 아닌 차가운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역시 최진우였군.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소라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회장님의 위대한 계획에 당신은 아주 귀찮은 방해물이었거든. 에이지스가 아무리 대단해도 수장이 정신병원에 갇힌 미친놈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녀는 지훈의 귓가에 속삭였다. 회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 당신이 에이지스의 모든 정보가 담긴 데이터 키를 어딘가에 숨겼다고 하던데. 그게 어디 있지 말해주면 이 고통을 조금은 줄여줄 수도 있는데. 그녀의 목적은 정보였다. 최진우는 지훈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모든 것 에이지스의 심장부까지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힘겹게 웃음을 터뜨렸다. 피가 섞인 침이 그의 입가로 흘러내렸다. 소라야,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연민은 소라의 오만한 표정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넌 그저 소모품이야. 최진우 같은 괴물에게 너 같은 건 언제든 버리고 교체할 수 있는 예쁜 장난감일 뿐이지. 뭐라고 소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널 절대 믿지 않아. 네가 임무에 성공했으니 이제 너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겠지.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증인이니까. 아마 네 끝도 여기 혹은 더 비참한 곳이 될 거야. 그의 말은 소라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불안감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 지훈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지옥의 심연보다 더 깊고 차가운 분노가 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최진우는 널 지켜주지 못해. 하지만 난 널 찾을 거야. 하늘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네가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반드시. 그의 목소리에 담긴 섬뜩한 확신에 소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승리자로서 그를 조롱하러 왔지만 오히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끔찍한 예언을 듣고 말았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떠나는 모습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지울 수 없는 공포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소라와의 대면은 지훈에게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다. 적의 정체와 목적이 확실해졌다. 그의 분노는 이제 뜨거운 감정이 아닌 목표를 향해 정확히 조준된 차가운 무기가 되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에서 나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한편 그 시각 에이지스의 지휘 통제실에서는 김민준이 거대한 스크린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팀은 지난 며칠간 전국의 수백 개에 달하는 사설, 의료시설의 자금 흐름을 샅샅이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김민주는 수십 개의 모니터 중 하나를 가리켰다. 한소망 정신병원,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곳이야. 태산그룹의 유령 회사가 지난 1년간 의료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빙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곧 터질 폭풍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지옥의 입구를 찾아낸 것이다. 김민주는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에는 한소망 정신병원의 위성사진과 실시간으로 해킹된 내부 CCTV 영상들이 띄워져 있었다. 마침내 찾아낸 지옥의 입구는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 어떤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부장님의 명령이다. 직접적인 구출은 없다. 민준이 등 뒤에 도열한 최정예 요원들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부장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우리의 임무는 저 건물을 둘러싼 모든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뱀의 머리, 즉 최진우와 그 하수인들을 한 번에 잘라내는 것이다. 부장님은 스스로 탈출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움직일 수 있는 판을 깔아드리기만 하면 된다. 요원들의 눈빛이 결의에 차 불타올랐다. 그들은 즉시 움직였다. 에이지스의 모든 자원이 이 하나의 작전에 총동원되었다. 해킹 전문가들은 병원과 태산그룹의 서버 깊숙이 침투해 자금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빼내기 시작했다. 정보 분석팀은 박태수 원장의 개인 계좌와 병원의 불법 약물 구매 목록을 추적했다. 위성 감시팀은 병원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했고 현장 침투조는 병원 근처에 위장 거점을 마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에이지스라는 거대한 기계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부패의 제국에 감춰져 있던 균열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태수와 최진우 사이에 오고 간 암호화된 통화 기록 병원에서 사용된 기록이 없는 강력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밀거래 내역 그리고 특별 관리 환자들의 입원 서류 뒤에 숨겨진 거액의 뒷돈 거래 증거들이 속속들이 김민준의 손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거대한 범죄의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었. 같은 시각 병원 안에서 강지우는 고문의 후유증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이소라가 다녀간 이상 박 원장과 최진우는 그가 가진 데이터 키를 손에 넣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나올 것이었다. 더 잔혹한 고문이 시작되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그는 마지막 행동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다. 병원 내부에 통제된 혼란을 일으켜 모든 감시자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박태수의 원장실에 잠입하여 비밀 장부를 찾아낸다.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의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는 기자 오정택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목욕실이 아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비상계단 구석에서였다. 때가 왔습니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정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5년간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이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나? 저녁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켜 주십시오. 가능한 한 크고 모든 직원이 달려올 수밖에 없도록. 하지만 절대 먼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훈은 오정택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곳에 갇혀 지내며
눈 속의 불꽃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다른 환자 몇몇에게도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계획을 말해주지는 않았다. 그저 이 부당한 감금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들어줄지도 모른다라고 속삭였을 뿐이다. 억압받던 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는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기에 충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외부의 에이지스와 작전 개시 시간을 조율하는 일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한유진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저녁 약 배급 시간을 기다렸다. 한유진이 그의 병실로 다가왔을 때 그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기침을 하며 쓰러지는 척했다. 강지훈 씨, 정신 차리세요. 놀란 그녀가 달려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지훈은 그녀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앉으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돌멩이는 그가 운동장 구석에서 몰래 주운 것이었다. 그는 돌멩이의 한쪽 면에 손톱으로 희미하게 D1이라고 새겨놓았다. 내일 D-Day 작전을 개시한다는 마지막 신호였다. 이제 괜찮아요. 그냥 숨이 좀 막혀서 그는 힘겹게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한유진은 그의 손에 남은 돌멩이를 빠르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그가 보내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날 밤 퇴근 후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의문의 이메일 주소에 사진 파일을 보냈다. 이번에는 그림이 아닌 돌멩이를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위험한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었다. AGS 지휘 통제실에 비상 경보가 울렸다. 부장님 추가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김민준이 모니터로 달려갔다. 화면에는 돌멩이 사진과 함께 선명하게 새겨진 D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모든 팀에 전파한다. 작전 개시일은 내일이다. 코드명 피닉스. 불사조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할 것이다. 긴장감이 통제실의 공기를 가득 메웠다. 모든 요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현장 침투조는 병원의 모든 출입구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저격수와 돌격조를 배치했다. 해킹팀은 병원의 통신망과 전력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할 준비를 마쳤다. 법무팀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진우와 박태수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준비를 끝냈다. 병원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오정택은 다른 환자들과 함께 내일 저녁 벌어질 시위를 위한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뜨거운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독방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원장실까지의 최단 경로 예상되는 모든 변수, 그리고 박태수의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을 만한 모든 장소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다. 폭풍전야. 세상은 고요했지만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는 정의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내일이면 이 거짓된 평화는 깨지고 부패한 자들의 왕국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다. 강지훈은 그 폭풍에 눈이 될 준비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일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한소망 정신병원의 식당은 언제나처럼 무거운 침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환자들은 영혼 없는 눈으로 멀건 죽을 떠먹고 있었고 간호조무사들은 벽에 기댄 채 경계의 눈빛을 번뜩였다. 바로 그때 식당 중앙에 앉아있던 오정택 기자가 숟가락으로 자신의 식판을 힘껏 내리쳤다.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식당의 침묵을 갈랐다.
그것이 신호였다. 약속이라도 한 듯 식당 곳곳에 앉아 있던 환자 수십 명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은 폭력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유를 갈망하는 슬픈 가사의 옛 노래였다. 수십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자 그들의 노래는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되어 식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놈들이 미쳤나. 간호조무사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다. 그들은 곤봉과 전기 충격기를 휘두르며 시위를 주도하는 환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시작했다. 환자들의 비명과 간호조무사들의 고함식판이 엎어지는 소리가 뒤섞여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병원의 모든 인력과 관심이 식당으로 집중되었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병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누워있던 강지훈이 조용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인의 혼탁함이 없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광인의 어설픈 걸음걸이는 사라졌다. 대신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암살자의 발걸음이 복도를 지배했다. 그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겨려진 칼날과 같았다. 그는 자신이 파악해둔 CCTV의 사각지대와 경비들의 순찰 동선을 이용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2층 복도 끝에 있는 박태수 원장의 사무실이었다. 박 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으로 식당의 소요 사태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통해 경비들에게 더 강력한 진압을 명령하며 자신의 권력에 심취해 있었다. 지훈은 원장실 문 앞에 도착해 주머니에서 몰래 빼돌린 가느다란 철사 2개를 꺼내 들었다. 에이지스의 수장에게 이 정도의 구식 자물쇠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몇 번의 미세한 움직임 끝에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그는 유령처럼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박 원장은 여전히 CCTV 화면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지훈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박 원장의 거대한 책상 뒤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을 향해 다가갔다. 오정택 기자는 박 원장이 그 그림 뒤에 비밀 금고를 숨겨두었다고 말했다. 지훈이 그림을 드러내자 그의 예상대로 차가운 강철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남은 것은 비밀번호였다. 지훈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박태수처럼 탐욕스럽고 자기 과시욕이 강한 인간이 쓸만한 번호는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이 미친놈아.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박 원장의 경악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마침내 자신의 사무실에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그는 지훈의 남루한 환자복을 보고는 경악을 비웃음으로 바꾸었다. 하마터면 놀랄 뻔했군. 경비들 당장 여기로 와. 이놈을 당장 안정실로 끌고 가. 뼈를 부러뜨려서라도 좋아. 박 원장의 고함에 육중한 체구의 간호조무사 2명이 달려와 지훈의 양팔을 붙잡았다. 지훈은 순순히 잡혀주는 척하며 금고의 다이얼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마지막 숫자인 0에 멈추는 순간 아주 작은 기계음과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돈다발과 함께 검은색 가죽으로 된 두꺼운 장부가 놓여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병원의 정문이 굉음과 함께 통째로 날아갔다. 섬광탄이 터지며 눈앞을 하얗게 만들었고 자욱한 연막탄 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최첨단 전투복으로 무장한 유령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혼란스럽지 않았다. 마치 잘 짜인 교향악처럼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들은 병원의 모든 직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원장실의 박태수와 간호조무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었다. 그 틈을 타 지훈은 간호조무사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금고에서 장부를 꺼내 들었다.
그때 검은 정장 차림의 김민준이 특수부대원들을 이끌고 원장실로 들어섰다. 그는 흩어진 서류와 겁에 질린 박 원장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남루한 환자복 차림의 강지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김민준과 그의 팀은 지훈의 앞에 멈춰서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부동자세로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완벽한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였다. 조용하던 병원 전체에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부장님, 무사히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박태수의 입이 벌어지고 턱이 바닥에 떨어질 듯 했다. 그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국가의 가장 비밀스러운 그림자 부대 대통령조차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에이지스의 최정예 요원들이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학대했던 환자 앞에서 예를 갖추고 있었다. 부장님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길 잃은 양이 아니었다. 지옥의 왕 하데스 그 자체였다는 것을. 박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털썩 소리를 내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원장실로 끌려왔던 다른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들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들 역시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그들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지훈을 환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줄 수도 놓을 수도 있는 절대적인 존재.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을 보고 있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고 잠시 후 병원 전체는 무릎 꿇은 자들의 침묵과 가쁜 숨소리로 가득 찼다. 지훈은 장부를 든 채 그들 모두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무릎 꿇은 박태수를 한번 흘깃 쳐다본 뒤 그의 옆을 무심히 지나쳤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가두었던 지옥의 복도를 이제는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걸었다. 그의 뒤를 김민준과 검은 갑옷을 입은 듯한 대원들이 묵묵히 따랐다. 남루한 환자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위압적이었다. 그는 복도에 서서 환자복 소매를 찢어 손에 묻은 먼지를 닦아냈다.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돌아온 심판관의 그것이었다. 김 부장.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권위는 병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태수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해 증거인멸의 여지를 주지 마. 알겠습니다, 부장님. 김민준이 허리를 숙였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오정택 기자를 비롯한 무고한 피해자들의 신변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이곳의 모든 환자 기록을 압수해서 부당하게 갇힌 이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그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에이지스 요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요원이 다가와 방탄 기능이 있는 검은색 전술 슈트를 그에게 건넸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더럽고 초라한 환자복을 벗어 던졌다. 그가 검은 슈트를 입자 비로소 지옥의 왕 하데스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김민준을 돌아보았다. 이제 뱀의 머리를 잡으러 간다. 한편 서울의 심장부 태산그룹 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최진우 회장은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고 있었다. 그의 정보원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소망 병원이 정체불명의 특수부대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경찰이나 군도 아닌. 최진우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잿빛 공포가 번져나갔다. 강지훈, 그 괴물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비밀 서류들은 자동 파쇄기로 빨려 들어갔고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는
강력한 자기장으로 삭제되기 시작했다. 그는 금고에서 위조 여권과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키를 꺼내 재킷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의 유일한 탈출로는 옥상에 대기 중인 전용 헬리콥터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비상 엘리베이터에 오르려는 순간 에이지스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지우는 이동 지휘 차량에 탑승하여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작전을 지휘했다. 태산타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모든 통신망을 감청 및 교란한다. 서울 상공의 모든 민간 헬기 및 경비 행기의 이륙을 전면 금지시켜 타워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와 지하철을 봉쇄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의 명령에 따라 도시의 신경망이 에이지스의 손안에서 움직였다. 최진우가 자랑하던 그의 왕국 태산타워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철 감옥으로 변해버렸다. 옥상으로 향하던 엘리베이터는 전력 차단으로 멈춰섰고 그의 휴대폰에서는 서비스 지역이 아님이라는 메시지만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빌딩 꼭대기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지훈의 작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뱀의 머리를 노리는 동시에 뱀의 독리 또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소라의 현재 위치는 그의 질문에 분석 요원이 즉시 답했다.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은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막 도주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체포조를 보내 저항할 경우 생포를 원칙으로 하되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좋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소라는 다급하게 가방에 돈다발과 보석들을 쑤셔 넣고 있었다. 최진우에게서 연락이 끊긴 순간 그녀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위조 여권을 챙겨 현관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에이지스 요원들이 있었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놀라움이 아닌 예견된 종말에 대한 차가운 체념이었다. 다시 태산타워. 지우는 직접 최진우를 대면하기로 결정했다. 그와 최소한의 대원들이 어둠을 틈타 타워 내부로 진입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에이지스의 해커들 앞에서 무력하게 길을 열어주었다. 마침내 지훈은 최진우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문을 열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진 그곳에 최진우가 홀로 서 있었다. 그는 패닉에서 벗어나 다시 오만한 재벌 총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강지훈. 내 놈이 살아서 여기까지 올 줄이야. 대단하군. 하지만 그래서 뭘 어쩔 텐가. 이 나라의 정치인과 검찰의 절반은 내 주머니 속에 있네. 넌 날 건드릴 수 없어. 그는 여전히 자신의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검은 가죽 장부를 그의 책상 위에 던졌다. 박태수의 비밀 장부였다. 이 장부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주머니는 아주 가벼워질 겁니다. 최 회장.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총성보다 위협적이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 당신의 해외 비자금 계좌, 불법 무기, 거래, 내역, 정관계, 로비, 리스트. 지난 몇 시간 동안 당신의 제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아직 모르나 보군. 최진우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도 넌 날 법정에 세울 수 없어. 내가 입을 열면 이 나라가 뒤집힐 테니까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책상 서랍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기도 전에 지훈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공간을 갈랐다. 지훈은 최진우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꺾어 총을 빼앗고 그의 복부에 정확하고 무자비한 타격을 가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물은 컥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지훈은 쓰러진 그의 위에서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법정 당신 같은 괴물을 위해
법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옥도 있다는 걸 이제부터 배우게 될 거다. 에이지스의 대원들이 들어와 무력해진 최진우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 시대의 악인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태산그룹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언론은 연일 최진우 회장의 추악한 범죄와 국민을 속여온 두 얼굴, 그리고 악마의 병원이라 불리게 된 한소망 정신병원의 끔찍한 진실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AGS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공식적으로 이 모든 것은 검찰 내 비밀 특별수사팀의 쾌거로 발표되었다. 대중은 부패한 재벌의 몰락에 환호했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최진우와 박태수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가게 될 곳은 평범한 교도소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수용하는 에이지스의 비밀 시설 통칭 망각의 섬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는 그들의 돈과 권력도 협박도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영원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터였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지우는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한 사람을 찾아갔다. 그는 AGS 지하 신문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는 이소라와 마주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다. 값비싼 보석과 명품 대신 평범한 수의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지훈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지훈은 분노하지도 그녀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 차갑고 건조했다. 넌 최진우의 모든 범죄를 증언하는 핵심 증인이 될 거다. 네가 아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게 될 거야. 그의 말에 소라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고 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모든 재판이 끝나면 넌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야. 새로운 신분과 얼굴을 받고 아무도 널 모르는 먼 나라로 가게 되겠지. 하지만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할 거다. 최진우의 잔당들이나 너에게 원한을 품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면서 그게 네가 선택한 삶에 대한 대가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하게 들렸다. 그녀가 갈망했던 모든 것, 돈, 명예, 사랑을 모두 잃고 영원히 쫓기는 삶.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시내의 한적한 카페에서 한유진 간호사와 마주 앉았다. 평범한 일상복 차림의 그녀는 훨씬 편안해 보였다. 지훈 역시 환자복도 전술 슈트도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더 이상 미친 환자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한유진 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유진은 손을 내저으며 얼굴을 붉혔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한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고 선했다. 지우는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안에는 새로운 신분과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 있습니다. 원한다면 해외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저희와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처럼 선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나 필요하니까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그의 말에 한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미래는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또한 오정택 기자가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받아 태산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는 역사적인 특종 기사를 쓰도록 도왔다. 그는 잃어버렸던 기자로서의 명예를 되찾았고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정의는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지우는 에이지스 본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김민준이 들어와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피닉스 작전과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장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많이 변하셨습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와인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옥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은 변하기 마련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다. 그는 승리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이소라의 배신이 남긴 차가운 흉터로 여전히 시렸다. 그 상처는 그를 더 강하고 더 냉혹하고 더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세상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추악한 진실들이 숨겨져 있는지, 선량한 얼굴 뒤에 어떤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도시는 잠들었지만 그는 깨어 있었다. 도시의 가장 깊은 어둠을 감시하고 법이 닿지 않는 곳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 그는 더 이상 국가의 방패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부패의 심장을 직접 도려낼 것이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의 고독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